첫 번째가 이제 토지 정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 정책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하는 거 들어봤죠? 지금 국토계획법 하면서 그거 들어봤지? 들어봐도 잘 모르죠? 알기는 알겠지만 공법에서 배운 용도 지역, 용도 지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역지구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지구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지역지구제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인데도 실제 시험 문제는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공법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 개론 시험이 개론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법이나 다른 과목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개론은 시험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개론 시험 문제에 공법 문제가 5문제 나왔어. 세법 문제가 1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이 신청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어요. 개괄적 이론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다는 뜻이니까. 예? 이거는 전부 여러분들 이제 공법의 지식을 습득을 해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오늘 그냥 이런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은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자,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이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요. 앞부분의 일부 지역은 이제 주거지역으로서 주거 기능을 잘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들만 딱 들어서 가지고 여기는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이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주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공업 기능이 혼재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주택도 있지만 주택 옆에 뭐까지? 공장까지 입주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거지역에 이 공장이 한꺼번에 입주하고 있으니까 이 공장이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 긍정 영향을 주겠다, 부정 영향을 주겠다. 좋다, 나쁘다 공장이 있으면 안 좋겠죠. 매연 유발하고요,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폐수 방류하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장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죠. 이걸 뭐라 하대? 부의 외벽화를 했다니까. 부의 외벽화 좀 입에 좀 써봐라. 좀 배운 대로 좀 해봐라. 요 지역에서 지금 부의 외벽화가 발생한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두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주거 전용 지역으로. 그러면 용도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변경되면 주거 전용 지역에는 공장이 입주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 용도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변경했다 그 말이 공장아 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래 하고 공장에게 규제를 한 거예요. 자, 부의협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정책을 통해서 정의협가에 대해서는 장려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했잖아 아까. 그지? 그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가한 겁니다. 야, 주거지역에만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딴 데 가? 이렇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장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이 타 지역으로 딱 이전하면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 쾌적을 확보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을 지역지구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역지구제를, 자, 오늘 한 개는 알고 하자.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는 목적이 뭐라고? 부의 외벽화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역지구제는 바로 정의 외벽화가 아니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입니다.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고, 이 이제 부의 효과가 제거됐다.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이 지역에 이제 쾌적성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시행된 후 이 지역에 장 단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요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돼. 1, 2월에는. 근데 그건 정리는 하겠지만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 안 나와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 딱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개론에서 배우는 거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국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 중에 하나다.
요 한 줄 딱 나온다. 한 줄. 그리고 그 외에는 공부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다룰 때요. 기자만 들으셔야 돼요. 자,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의 목적은 부의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이제 토지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이 토지은행제도입니다. 교재에 없어 이게.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라고 합니다. 토지비축제도 뭐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후에 도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지역지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급하는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뭐고 실시하지 않는 정책이 뭔가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2009년 이후에 도입을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은행제도, 토지를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토지를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나? 여기가 이제 도심이에요. 도심이면, 도심은 이미, 그죠? 개발이 다 끝나 있습니다. 미개발 토지가 거의 없죠. 다 이미 도로 확보했고, 건물 짓고 해서 다 파헤쳐가지고 개발이 다 끝나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가면 아직 미개발 토지들이 대부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 외곽에 미개발 토지를 그냥 두면 언젠가는 민간인들이 진입해서요. 여기 찔끔 파헤쳐서 주택 하나 짓고 또 여기 찔끔 파헤쳐서 공장 하나 짓고 막 이렇게 해서 파헤쳐 가니까 난개발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또 지가의 안정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자, 도시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 도시 외곽의 미개발 토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토지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미리 외곽에 있는 미개발 토지는 지가도 아주 싼 가격이 아닙니까?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을 해. 그렇게 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외곽 지역에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뭐 외곽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거나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 땅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이 외곽에 토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토지은행제도, 토지를 정부가 미리 매입해서 비축한다. 그래서 토지비축제 또는 토지은행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도시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외곽 지역에 토지가 필요할 때, 외곽 지역에 토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정부가 비축한 토지를 민간에게 방출시키는 제도, 이런 제도를 토지은행제, 이제 토지비축제도로 하는 거야. 정부가 이제 미리 토지를 사들일 때 어디에서 사들일까? LH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LH에서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단위 비축 계획, 1년 단위 비축 계획, 수시 매입 계획, 이렇게 해서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저기 현풍 국가 산업단지 있잖아, 그죠? 그것도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싹 밀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단도 만들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죠? LH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있죠. 임대주택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전부 이 토지에 지어서 공급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한다. 그래서 토지은행제, 이제 토지비축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토지은행제도의 장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미리 이제 외곽지에 토지를 매입해 두면 정부가 비축한 토지를 민간이 파헤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개발이 일단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기 자체가 이제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투기가 예방이 되죠. 그래서 지가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외곽지역에 토지가 필요할 때 적기에 그죠? 정부가 싼 가격에 민간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면 그 지가 상승 이익을 정부가 전부 회수해 가는 거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쉽다. 이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근데 실제 시험은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나와. 단점이. 이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토지를 매입하는 제도는 토지정책 중에 토지 매입 제도는 이 토지 은행 제도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게 수용입니다. 수용. 대량으로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사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 수용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토지 매입 방법이야. 두 번째가 토지 은행제. 또 토지 선매 제도 하는 게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부에서죠. 나중에 국토계획부 끝부분에 가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하는 게 나옵니다. 들어봤나? 그런 게 있다. 민법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하고 나오더만 또 뭐 안 들어본 것처럼 시집이 되고 있노 다 하더만. 유동적 무효 했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도 지금 뭐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뭐 뭔지를 몰라. 예, 내가 지금 개론 선생이다. 민법 선생이나 공법 선생이 아니고 이 은지 오빠들아.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지가가 급등하고 있거나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이 지역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돼.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에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고 싶을 수도 있겠죠. 지가가 붕붕 뜨고 있으니까 그지? 급등했을 때 팔자 이래서 토지를 팔려면 뭐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달서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럼 네가 어차피 개인에게 땅을 팔라고 허가 받으러 왔으니까 땅 팔 목적이니까 개인에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한번 팔아볼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먼저 개인에게 앞서 우리에게 팔아보실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걸 선매제도라고 하는 거야. 토지 선매제.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팔아오려면 국가에게 팔 수도 있죠. 근데 팔겠어 안 팔지 그죠? 개인에게 팔면 평당 100만 원 받을 거 국가가 그 평당 100만 원에 사겠어요? 40만 원 줄 테니까 팔겠어요? 이러지. 니나 팔아라 개새끼 하고 나오지. 그 팔겠습니까? 이제? 안 판다고. 당신 같으면 팔겠나? 그러면 이제 선매를 거절하는 거예요. 안 팔아요. 그럼 끝이야 그냥.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선매라는 게. 우리한테 먼저 팔랍니까? 팔 이유가 없죠. 안 팔아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제 허가 조건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파악해가지고 허가 조건이 안 되죠? 그럼 부로가 처분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선매제도인데요. 나중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토지 매입 방법은 토지 수용제, 토지 은행제, 토지 선매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땅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 토지 매입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 다 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토지 수용이든 토지 선매 제도든 토지 은행 제도든 첫째가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이 말이다. 그지? 토지를 대량으로 돈 주고 사들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째 단점이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엄청난 재정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비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거다. 그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려면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조성되거나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수요가 증가할 때까지 정부가 이 토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살았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 말이야. 관리가. 그래서 이제 뭐 불량 주택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또 불법 포장마차 소위 형성되기도 하고 뭐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 토지 은행제도의 제일 첫 번째 단점이 재정 지출. 두 번째는 관리의 애로점. 또 세 번째는 정부가 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 토지은행제도가 뭔가 개념부터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11, 12월에 다 알려주면 1월부터 학원 안 올 거죠. 나도 1년 수강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1, 2월에 다 알려주고 12시간에 다 알려주면 안 돼. 1년 내에 끌어가면서 그죠? 단계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깝깝하더라도 좀 참아요. 토지 이런 제도가 뭔가 개념 알면 돼. 이거 위에도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토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교재에 있을 거야. 개발권 양도제도. 트랜스퍼러블 디벨로먼트 라이츠에서 TDR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건 중요한 제도인데 실제는요. 지금은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 제도가 뭔가 하는 걸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공포진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 중에 이런 제도도 있고 또 토지 선매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 이익 환수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영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토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지역지구자고 토지은행제도에서 이제 나오고요. 대부분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들은 지문으로 한 개씩 탁탁 등장하는데, 그죠? 기본 수업 받아서 세부적인 포인트만 추를 한번 딱 치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고요. 요 두 가지 정책의 유형만 좀 익혀놓고, 두 번째 이제 주택정책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주택정책을 정부가 실시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깨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앞 시간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과 시장 실패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정치적 기능이 바로 뭐냐?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은 전부 정치적 기능의 일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제 정치적 기능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주택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택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주택 정책도 첫 번째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임대주택 외에 이제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이 있거든요. 그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주택정책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실시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이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월 30만 원을 부담하고 저소득의 주거를 이동한다는 것은 벅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30만 원짜리 세 살을 하면 그걸 방이라고 세 살을 하고 안 살겠죠. 그래 여러분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지, 그죠? 중개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떼거리가 없어요. 지금 저 신문 주스로 다니고 빈민 주스로 다니고 뭐, 그죠?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는데 여기 공부하러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중개사 공부하러 올 정도 되면은 이미 중산층 이상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소득층이다, 고소득층. 응? 공부하고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거라고 알아야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때거리가 없어서 밥 못 먹고 오늘 아침에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자기는 때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늦잠을 자갖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겠지. 그건 뭐 다 그죠? 그런 거지 뭐. 그러지 마. 톡톡 튀는 행동 하지 마. 뽀록나 나중에. 돈도 많은 사람이 그러지 마. 어느 땅을 사는 게 좋겠어요 하고 좀 나한테 와서 물어도 보고, 땅도 한 개 사놓고 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이 시장님 들어가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인데 실제는 그죠. 이 30만 원은 저소득층이나 영시민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 한 달 생활비도 넘는 금액이에요. 30만 원이면. 원래 최저소득 계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소득도 있지만 최저소득 계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시민을 뜻하죠. 지금 저기 대구에 법물동 가면은 영시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법물동은 수성구에서도 그래도 그 A 학군인 동네 아닙니까? 수성구가, 그죠? 근데 거기에 최고 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고 최저 소득층도 같이 거주라면 도로 한 개를 놓고 이쪽은 전부 60몇 평, 뭐 40몇 평 그래요. 여기는 전부 그죠? 8평, 10평, 13평이에요. 아파트가. 영시민 아파트가. 아파트 한 채가 8평이라니까. 가보니까 방 한 칸 있고, 그죠? 그 주방하고 거실이 다 똑같이 돼 있는데, 그죠? 거실을 이제 뭐, 참 뭐, 8평짜리 그 들어가 봐야 뭐가 얼마 들어가 있나 방 한 칸 놓고 나면은, 그지?
가보면 정말 이게 집인가 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근데 그 방에 7명이 거주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 진짜 비참해요. 근데 그 근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지체 부자유자, 내성마비 환자라든가 대부분 거주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초생활 수급 자금을 주죠. 세대별로 이제 가구 수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돈으로 보통 생활하는데요. 저녁 7시 되면 새카매요, 동네가. 단수가 돼 있어가고, 전기시에 수도수를 못 내갖고 물이 나오는 집이 없어. 불이 들어오는 집이 없어요. 다. 그거 내일 행편이 안 돼. 그러니까 저녁에 새카매 동네가, 불 다 꺼져 있고, 아침 되면 이제 1층에 공동수도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가지고 물을 길러 갈 힘이 없어서 물 길러 가다가 모녀가 사망한 적도 있어요. 6년 전에 그래서 6년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거기 그 영심이 나빠져서 물 길러 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기어가다가 모녀가 그 참 진짜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죠? 한번 가봐라. 그 지금 이제 연말이고 이제 12월이고 1년의 마지막이고 지금 춥잖아요. 오늘 또 되게 추워지고 했는데 독거노인들도 많거든요.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혼자 거주하면서 그죠?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불 세 채를 그냥 감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자기 거주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들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필요도 없고 찾아간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라면 한 박스 들고 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붙여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정에 메마르고 굶주려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한번 노력을 해봐. 어디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도 써주세요 하고 1년이라도 한번 해봐요. 2만 원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참 행복해집니다. 연말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한번 가져보고. 자, 오늘 여담이 좀 긴데 요 이제 시장님 들어가 월 30만 원이지. 그러면 저속임차에서는 이게 주거를 이동할 수는 벅찬 현실이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규제임대를 책정해가지고 법으로 임대를 딱 정해줘요. 월 16만 원을 초과하지 마.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격이 최고 임대료가 16만 원으로 책정됐고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의 상한선이 16만 원으로 설정이 됐어. 그래서 이 정책을 임대료 상한제, 상한선이 설정됐으니까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만 원 책정됐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선으로 최고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저속계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 정책, 최고 가격제인데요. 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또 분양가 규제하는 것도 나와요. 분양가 규제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요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두 개가 있다고 최고 가격제가. 근데 최고 가격제는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전부 부정적인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딱 기억해놔요. 머릿속에.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는가는 일률에 정리를 해드리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효과까지 다 정리하면 머리 아파서 안 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인이라고 생각해봐. 임차인 같으면 월세가 절반 정도로 줄었으니까 세방 얻기 위해서 난리가 나겠죠. 큰 프로 수요가 생겨서 초과 수요가 생기는데요. 임대인이다. 여러분이 세를 놓는 임대인이라면 수입이 반으로 줄었죠. 세는 놓고 쓰겠어. 내가 30만 원 받던 거 15만 원 받고는 더러워서 세 못 논다. 차라리 개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세방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용도가 줄어들면 갈수록 세방이 줄어들겠죠. 이사갈 집이 더 없어졌어요.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거이동을 저하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임대인이 집수리 제대로 하겠습니까? 수선을 게을리 하니까 갈수록 질적 수준 떨어지고요. 그리고 웃돈을 자꾸 받아내려고 해. 수입이 감소했으니까 전기세 수도를 하면 막 3배, 4배씩 뜯어가는 거야. 그래서
음성 집주를 계속 강조하니까 임차인의 불이익이 갈수록 가중됩니다. 그래서 실수에 나타나는 효과는 긍정의 효과가 아니고 부정의 효과만 줄줄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다음 단계에 정리하면 돼요. 한 방으로 해결되는데 딱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두 개가 있다고. 좀 이따 나올 거야. 분양가 규제하는 게 나오는데 분양가를 규제하든 임대료를 규제하든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가격제 두 가지 정책은 모두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둬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정책이 이제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 정책을 대신할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거예요.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아주 저소득에게 만족감을 주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죠. 그래서 이건 자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임대료 보조 정책은 유행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물론 효과도 나중에 아셔야 되겠지만, 그죠? 효과보다 유행이 더 중요한데요. 자, 임대료를 보존하는 방법은, 첫째는, 가로 해요. 가. 공급자에게 임대료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수요자에게 임대료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임대료를 보존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건설업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그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건설 자금이 한 1,000억 소요되는데요. 금리가 10% 같으면 1,000억을 빌리기 위해서 100억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야. 1년에 100억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금리를 한 2% 낮추면 이자 100억 낼 걸 1,000억 빌릴 때 20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자비가 절감된 만큼, 그죠? 이 금리가 낮아진 만큼,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 그게 바로 생산비가 감소한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생산 비용의 감소, 이 생산 비용의 감소는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라.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면서 저소득층이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공급이 증가할 때는 공급이 증가하면은,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되대? 하락을 하고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우리 수요 공부에서 배웠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공급방과 같고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공급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지만, 그치?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풍부하게 늘어나면서 임대주택이 풍부하니까 주거등이 활성화되고 또 값싸게 임대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래서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도 저소득 혜택을 봅니다. 근데 수요자에게 보증을 준다. 역시 또 똑같은 혜택을 주겠죠. 근데 수요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또 가격 보조,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보조,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 더 있네 또 이것이 바우처 제도. 세 가지인데 뭐 책 넘기지 마라 안 나온다. 가격 보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그죠? 주택 구입 시에만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새빵 얻을 때, 새빵을 구입할 때만 그 구입 자금의 부족분,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돈은 이제 전부 새빵 구입에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소득 보조는 뭐냐?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이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위에 가격 보조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새빵에서, 그죠? 1,500만 원짜리로 이사를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5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사를 못 가. 그럼 새빵 구입할 때만, 그죠? 부족 자금이 500만 원 생겼죠? 그럼 그 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1,500만 원짜리 새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럼 이 돈은 새빵 구입에 다 사용이 되죠. 주택 구입에 전부 쓰이기 때문에, 그죠? 주간증에 아주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소득 보조는 임차인에게 이제 현금으로 500만 원 딱 주면서 야 1,000만 원짜리에서 1,500짜리로 이사가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보조금을 직접 주죠. 그러면 이 현금 받은 임차인들이 전부 주택을 구입하는데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그 돈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500만 원 딱 받아가지고요 200만 원 딱 잘라가지고
소주 2병 사고 돼지고기 3근 사야 되고요. 애들 옷도 좀 사주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뭐 여수 오동도도 한번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그러니까 자금의 일부를 다른 지하를 소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돈 3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에서 1300조로 이사를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소득 보조거든. 현금 보조. 그럼 현금 보조하고 소득 보조, 소득 보조 이거하고 가격 보조를 비교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겠어요? 소득 보조.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거죠. 그래야 쇠빵도 1000만 원짜리에서 1300조로 넓은 거 구했고, 그죠? 또 그동안에 못하던 다른 지하 소비도 촉진했고, 얼마나 좋아? 일석여조죠. 이거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여조죠. 뒤로 넘어지고도 10원짜리 줍는다. 이거, 그죠? 누이 줬고, 매부 줬고, 또랑 지고 가재 잡고, 막, 그죠? 뒤로 넘어져도 100원짜리 줬고, 막, 이 진짜 기분 찢어질 일이죠, 이게. 근데 정부가 이제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주거 안정의 목적이 있다고. 요 돈은 전부 주택급에 쓰니까 주거 안정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거는 그죠? 일부를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사용해서 자금의 유용이 발생하니까 주거 안정 효과가 좀 떨어지죠.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게 효과가 더 크고, 임차인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준다. 임차인의 만족감을 증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효과가 큰데요. 나중에는 그런 걸 이제 비교하는 게 시험 포인트야. 지금 제가 맛만 보여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제도는 뭐냐. 이 바우처라는 말이 쿠폰 또는 상품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보정을 딱 주니까 이 돈을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데 일부를 유용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가능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관적 가능성을 방지하고 높이고 자금을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데 유용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대신에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대신 보정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우처 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증제가 이렇게 유행을 일단 익혀놓은 게 좋습니다. 이 임대료 보증 나타나는 효과는 나중에 그 주택시장에서 하향 여가 과정을 배우는데 여가 과정, 여가 현상에서 나타나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여가 과정에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행을 익혀가지고 정리하는 게 초점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이 공공주택은 말 그대로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을 통틀어 그냥 공공주택이라는데요. 지금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공공주택은 상당히 종류가 많아.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도 있고, 또 민간이 공급할 때 적용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의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서 그죠? 범위를 좀 확장시켜야 되지만 오늘은 개념도 기억하는데, 자 이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말 그대로 민간주택.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공공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실제는 이제 너무 높은 가격 순으로 공급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뭐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10만 호 정도가 공급돼 있어요. 10만 채가. 근데 이 5천만 원 부담하고 주거로 이동하는 건 저소득자한테는 실제 벅찬 현실이니까 민간이 공급한 민간주택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사적주택이라고도 하면 사적 임대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 뭐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 민간이 공급한 사적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 수준이니까 이 민간이 공급한 사적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이 똑같아.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공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한 13평짜리가 만약에 5천만 원에 공급되어 있다 그죠? 그럼 똑같은 수준의 주택을 13평짜리를 3천만 원에 지어서 공급하는 거야. 값싸게. 그렇게 가지고 한 5천 호 정도만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책이 이제 공공주택 정책인데요.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하는 거죠. 민간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근데 이게 이제 공급되면은 자 똑같은 수준의 주택인데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질적 수준을 갖고 있는 주택인데 하나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3천만 원이다. 여기 전부 이사 가겠죠. 그죠?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활발하게 주거등이 전개되겠지. 그 얘기는 이제 사적주택은 임대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적주택이 임대가 안 되면 이걸 임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인하해야 되고, 이거 임대료를 낮춰줄 만큼 여기 이상한 사람은 3천만 원에 이사를 가서 혜택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죠? 임대료를 3천만 원 수준으로 낮춰주니까 이사 안 가고도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택에 이주한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까지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저속에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실시 후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 단계 가서 정리하면 돼요. 지금 정리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택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시험은 임대주택에 실시하는 요 세 가지 정책에 초점을 두고 거의 다 문제가 나옵니다. 90% 정도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주택 정책이 또 있어. 꼭 내가 쓴 판서를 내가 지우게 하네. 다른 사람이 지어놔야 되는데 말이야. 두 번째가 이제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 정책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이제 책에 없다. 그냥 자꾸 넘기지 마라. 그냥 내 책을 대로 그냥 따라와. 이 분양주택 정책은 이제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죠. 그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 평당 아파트 분양 가격이죠. 평당 제곱미터 그러면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래 면적에 다니는 제곱미터입니다. 평이 아니고. 근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평으로 할게요. 한 평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한 평은 3.3058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몇 평? 0.3025평. 이게 이제 400분의 121 그러면 0.30이요. 그리고 121분의 400 하면은 3.3058 이렇게 나오거든요. 면적을 환산할 때 이렇게 환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적에 다니는 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가 몇 평 정도가 되는가? 그러니까 보통 한 평 그러면 그냥 3.3을 곱하면 3.3제곱미터가 한 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평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가로로 한 1.8m, 세로로도 한 1.8, 1.8m 정도가 한 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 1.8이 얼마인지 감이 없죠. 여러분 그 2인용 책상 길이가 1.8입니다. 알았나? 1.8이다. 1.8이고 이게 1.8 요 두 개가 합쳐졌다고 가정해봐. 한 평 얼마 안 되죠, 그죠? 정말 조그맣습니다. 한 평 해봐야. 근데 지금 이 평당 가격이 이 대구도 지금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넘은지 허다하잖아, 그죠? 지금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는데 없습니다, 아예. 눈을 닦고도, 그죠? 근데 도심에 공부하는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때 얼마? 2억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속히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러 갔다가죠. 분양가 딱 쳐다보는 순간 억하고 죽어봅니다, 그냥.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분양 받겠나? 한 평에 1,000만 원인데, 20평짜리 하나 분양받으려도 2억인데, 그죠? 실제는 지금 2억이 뭡니까? 아휴. 지금 뭐 요즘 오른 가격으로 하면 수성 같은 데는 한 평에 2천만 원이라고 봐야죠. 2천만 원. 수도권은 훨씬 더 하겠죠. 그죠? 지금 뭐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30평짜리 금액 기준으로 해갖고 67억 뭐 이러더라고. 67억. 29평이 67억인데 진짜 평당 얼마나 하는 겁니까? 그죠? 보통 그 사람들이 재건축하면 한 평에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9평짜리가 67억에 매매됩니다. 강남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 기록한 데도 많고 그런데요. 서글픈 일이다, 그죠? 땅 한 평 해봐야 내 혼자 놓으면 딱 맞는 사이즈인데 동의를 안 하는구나. 니는 많이 남는다 이런 뜻이네. 한 평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속해 희망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평당 요 분양가를 또 규제합니다. 평당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는 상한선을 설정해. 그러면 이제 2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 금액이 1억 2천 이하에서 형성되겠죠. 6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로 책정해야 1억 2천 아닙니까? 그지? 그럼 보통 1억에서 한 1억, 2억, 1억 1천, 1억 2천 사이에 형성되면 분양가가 절반으로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속이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저속계 주거 이동이 활성화된다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실시해봐야 효과는 부정의 효과밖에 없어요.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두 개라 그랬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것도 역시 분양가를 최고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최고 가격이 600만 원 책정됐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선이 600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정됐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또 최고 가격이 600만 원 책정됐으니까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가 두 개라.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근데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는 실시해봐야 나타나는 효과가 전부 부정적이라 그랬죠. 이것도 긍정 효과는 전혀 없어요. 건설업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평당 1000만 원 받던 걸 500, 600 받으라면 공급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공급하는 사람도 제대로 공급 안 해. 철근 50개 쓸 거 12개밖에 안 쓰고요. 시멘트 5포대 들어갈 거 한 포대 반만 넣는 거야. 부실공사 하겠죠? 타사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게 그냥 나쁜 결과가 줄줄이 나올 것이다가 예측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정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다음에 정리해 드리겠죠. 근데 기억을 딱 이렇게 하시라고.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가 두 가지인데 최고 가격제는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전부 부정적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할 게 없어 그냥. 나중에 아주 쉬워. 그래서 가격 규제에서는 전부 부정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제 대안으로 또 다른 정책이 나와야죠. 그래서 규제했던 분양가를 이걸요 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업자에게 재량급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분양가 자유라.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라는 이걸 그죠? 규제했던 걸 해제해 가지고 건설업자에게 재량급 분양가격을 책정해봐라 하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게 분양가 자유라.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자율적으로 건설업자가 책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종전에 평당 6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던 걸 자율화 시키면 그죠? 평당 뭐 한 1000만 원 이상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습니다. 지 맘대로 받으면 되니까 종전에 받던 금액 이상으로는 책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000만에서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책정해서 받는다고 가정하면은요. 20평짜리 가격이 1000만 원이면 2억. 20평짜리가 그다음에 1200 같으면 2억 4천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신규 주택 분양가가 종전에 1억 분양가 규제했을 때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형성된 게 2배 정도로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회복이 되고 수익이 개선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죠. 근데 저소득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또 폭등해서 구입을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신규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서 주거 안정에는 기여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소득층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장단점을 다 구분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가면은 실제 이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게 자주 안 나오고 주택지에서 나오는 거는 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대주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느낌만 그냥 가지고 유형만 익혀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세 정책이 되겠네요. 조세 정책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게 뭐야? 조세의 정가와 귀착. 요게 이제 시험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공급자인 임대인이 공급 부동산에서 공급자나 임대인은 같은 말입니다. 임대인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세금 부과하죠. 여러분이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금 냅니까? 1년에? 재산세라든가 그냥 주택 가격이 아주 금액이 크면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조세를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과된 세금을 공급자가 다 부담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떠넘겨. 수요자가 누구야? 임차인입니다. 세금을 떠넘겨버린다. 다른 주택에 떠넘기는 걸 말 그대로 증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부담할 걸 다른 주택에 떠넘기는 것. 이걸 증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어떻게 임차인에게서 세금을 증가시키는가?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세금 부과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기고 싶죠? 그럼 임대료를 400만 원 인상하면 세금이 400만 원 그 증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 증가가 전혀 안 되면 세금은 임차인에게 기착되는 게 없고 세금이 모두 증가되면 부과된 세금이 모두 임차인에게 기착된다 이렇게 되겠죠. 누구에게 세금이 기착되느냐?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가가 이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가. 이 조세를 부담하는 정도가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부담하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냐,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완전 탄력적이냐, 크기에 따라서 세금 부담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세금 부과 정도가 달라지는데 요거 한 개 기억하면 끝. 탄력적인 쪽이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그럼 이제 반대로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탄력적인 쪽이 유리하니까 적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불리하니까 많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조세의 기착은 다 해결됩니다. 세부적인 포인트는 다음에 알려드렸는데요. 1월에 수요가 탄력일 때 세금을 부과한다. 수요가 탄력일 때는 수요자가 유리하다는 뜻이야. 그럼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는 뜻이 되고, 공급이 탄력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유리해서 공급자가 적게 낸다 이 말이야. 그럼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면 당연히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탄력적인 쪽이 유리한 입장이라서 세금을 적게 낸다.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조세의 기착은 전혀 어렵지 않게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책론에서 정책의 유형까지를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실제 시험 포인트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정책론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인데요. 올해 시험에서는 좀 우리가 멘붕이 올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된 연도를 순서대로 맞춰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뭐 공인중개사 제도,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각 정책을 몇 개를 넣어놓고요. 이게 일찍 시행된 순서부터 올바르게 연결된 거야. 이게 시험 문제다, 그죠? 이거는 정책 문제가 아니고 뭐죠? 국사 문제다, 그제? 연도를 시행 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뭐 그 국사 세계사 배우고 할 때는 아편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고 그죠? 뭐 청일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 거 또 연대도 외우고 했잖아. 동학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나고 이랬지만 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건 참 황당한 거죠. 실제 국사 문제를 낸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유행을 계속 변질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오늘 정리한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다 특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할 우리 내용이죠. 상당히 이제 괴로운 내용이 남았다. 다음 주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좀 참 머리를 뜯고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괴로운 영역입니다. 근데 또 쉬운 영역이 있으면 어려운 영역도 나오고 또 어려운 영역 지나면 또 쉬운 것도 나오고 하겠죠. 그죠? 다음 주에는 결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 결석하면서 안 되고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또 수업 참여하고 나서도 수업 듣는 거 외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 투자로는. 그래야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인데요. 오늘 조금 늦게 끝나서 죄송하고 1시 정도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요. 이 뭐 중간에 자르고 또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